자, 여러분, 오늘은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까지 가장 위대한 패션 디자이너 탑3. 물론 오늘 다룰 탑3 디자이너가 어떤 면에선 최고가 아닐 수도 있죠. 수없이 많은 가장 위대한 디자이너를 카테고리별로 나눴을 때 지금 현 시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브랜드의 아카이브가 되는, 초석이 되는 지대한, 막대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디자이너들이죠. 샤넬, 디올, 아르마니, 켈빈 클라인, 랄프 로렌, 피비파일로, 에디 슬리먼, 뎀나 바잘리아, 뭐 이런 수없이 많은 디자이너들도 있지만 그들과는 결이 좀 다르죠. 특히 디자이너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디자이너들이죠. 자, 그 첫 번째 디자이너는 레이 까와꾸보, 꼼데가르송의 디자이너죠. 1981년에 꼼데가르송을 런칭했고 1982년에 첫 번째 파리 컬렉션을 개최했죠. 자, 여러분, 80년대 파리 패션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띠에리 미글러, 클로드 몬타나, 입생 로랑, 굉장히 과장된 실루엣과 글래머러스한 실루엣, 극강의 맥시멀리즘, 그런 무드를 추구하던 바로 그런 시기죠. 81년 레이 까와꾸보의 파리 컬렉션은 정말 경이로운 사건 중의 하나였죠. 세계 최고의 컬렉션인 파리 컬렉션에서 선보인 일본의 이방인, 슈퍼루키, 너무나도 새롭고 기괴한 컬렉션, 너무나도 센세이션했었죠. 디자이너의 디자이너라고 불리우는 마틴 마르지엘라, 그런 마틴 마르지엘라의 영감이 된 쇼가 바로 꼼데가르송의 81년도 파리 컬렉션의 런웨이였었죠. Avec Rei Kawakubo, seule femme parmi les samouraïs, on atteint le plus extrême. Une démarche proche de la révolte contre un certain impérialisme de la mode française dans le monde entier. Everything we had before, we admired, it was gone, it was past. Future was this. The looks of their showrooms, their shops, they had catalogs we never seen before. The models were made up in a certain way, and it went so far that there was even a way of walking, and that I think is very strong. 바로 그 당시가 패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그런 시기인 셈인 거죠. 여러분, 파리에 있는 꼼데가르송 매장 가보셨나요? 정말 그 스케일에 압도되는데 레이 까와꾸보의 꼼데가르송, 파리에서 입지가 어느 정도인지 그 매장만 봐도 느낄 수가 있죠. 자, 여러분, 일본도 물론 당연히 패션 선진국이죠. 하지만 파리에서 그런 대접을 받는 디자이너는 꼼데가르송의 레이 까와꾸보 뿐이죠. 아메리칸 보그에 안나 윈투어가 있다면 프렌치 보그엔 까린 로이필드가 있었죠. 정말 전설적인 파리 보그의 편집장이었었죠. 저는 그 파리의 꼼데가르송 매장에서 그녀를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 그녀가 구매한 꼼데가르송의 아비뇽 향수, 그걸 보고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따라서 산 적도 있었죠. 여러분, 레이 까와꾸보가 존재하지 않는 일본의 패션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그녀가 배출한 수없이 많은 후배 디자이너들, 그 후배들이 퍼뜨린 수많은 일본 패션 특유의 아카이브, 그게 지금 현 시점 일본 패션의 트렌드이자 시그니처죠. 주냐 와타나베, 요지 야마모토, 언더커버, 사카이, 요즘 라이징하고 있는 브랜드들이죠. 코모리, 오라리, 아프레세, 이 모든 브랜드들이 과연 레이 까와꾸보가 없이 그런 아이덴티티와 오리지널리티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브랜드 네임을 가리고 봐도 왠지 한눈에 알 것 같은 일본 특유의 스타일, 일본 특유의 실루엣, 그 모든 아카이브들은 꼼데가르송의 레이 까와꾸보에 의해서 탄생된 스타일들이죠.
저는 레이카 하쿠보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지금 일본 패션의 모습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메카지 스타일이라고 불리우는 그 특유의 짤뚱하고 어벙벙한 실루엣, 패턴을 해체하고 다시 재조립하는 일명 해체주의, 꼼데가르송의 플레이 라인은 2002년도에 런칭했죠. 모든 아이템을 캐리오버 형태로 가져가는 꼼데가르송의 비교적 저가 브랜드죠. 뿐만 아니죠. 꼼데가르송의 플레이, 꼼데가르송 CDG, 꼼데가르송 블랙 모두 저가의 브랜드죠. 플레이, CDG, 블랙라인 모두 굉장히 웨어러블하고 꼼데가르송 컬렉션, 꼼데가르송 옴무, 꼼데가르송 트리콧, 꼼데가르송 셔츠 이런 브랜드들에 비해선 굉장히 비교적 저렴한 편이죠. 자, 레이카 하쿠보가 보여주는 꼼데가르송에서의 굉장히 아방가르드하고 실험적인 런웨이 컬렉션. 레이카 하쿠보는 굉장히 영리한 디자이너죠. 플레이, CDG, 블랙라인, 돈이 되는 브랜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굉장히 스마트하고 영리한 디자이너죠. 저는 플레이, CDG 이런 브랜드들은 마치 폴로 랄프 로렌의 피켓 티셔츠 그런 아이템처럼 트렌드와 무관한 그런 시그니처 아이템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때 국내에서 제일모직에서 꼼데가르송을 런칭했을 때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을 때가 있었죠. 그 꼼데가르송의 하트 티셔츠 정말 지금의 스투시처럼 교복처럼 입고 다녔었는데, 지금은 거의 국내에선 입고 다니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죠. 꼼데가르송의 레이카 하쿠보, 그녀가 쌓아 올린 패션계의 업적은 그뿐만 아니죠. 자, 도버 스트리트 마켓, 텐코르소 꼬모와 쌍벽을 이루는 그런 편집 매장이죠. 저는 도버 스트리트 마켓은 전세계 트렌드의 안테나 역할을 하는 그런 매장이라고 생각하는데, 현 시점 가장 라이징하는 디자이너, 가장 라이징하는 브랜드, 가격과 레이블 모든 것이 상관없죠. 고가던 저가던 모든 힙한 그런 아이템이 바잉되는 그런 편집샵이죠. 사실 도버 스트리트 마켓만 유심히 훑어봐도 그 시즌의 트렌드가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죠. 자, 올해 83세의 레이카 하쿠보, 그녀와 비슷한 연배의 디자이너들은 모두 은퇴를 했거나 고인이 됐거나 브랜드가 맛이 가고 있죠. 아직도 짱짱한 건 꼼데가르송의 레이카 하쿠보 뿐이죠. 자, 이런 레이카 하쿠보의 첫 번째 컬렉션을 보고 감흥을 받은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 바로 마틴 마르지엘라죠. 제가 가장 사랑하는 디자이너 중에 한 명이죠. 1988년도에 브랜드를 런칭했고 2008년도에 패션계를 떠났죠. 레이카 하쿠보의 첫 번째 컬렉션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시작하긴 했지만, 마틴 마르지엘라의 메종 마틴 마르지엘라는 레이카 하쿠보의 꼼데가르송과는 결이 완전히 다르죠. 자, 마틴 마르지엘라의 모든 아이템은 특유의 우아함이 있죠. 굉장히 엘리건트하죠. 심지어 섹시하기까지 하죠. 우리가 알고 있던 메종 마틴 마르지엘라의 런웨이 컬렉션은 그저 런웨이, 브랜드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그런 컬렉션일 뿐인 거죠. 사실 매장에 들어가서 아이템을 살펴보면 모든 아이템이 너무나도 웨어러블하죠. 저 역시도 컬렉션에서만 마틴 마르지엘라를 접했을 때는 굉장히 실험적이고 아방가르드한 그런 컬렉션을 하는 디자이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자, 첫 번째 파리에 있는 메종 마틴 마르지엘라의 매장을 방문한 그때의 기억, 그 쇼크, 정말 아직도 잊을 수가 없죠. 정말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한 그런 기분이었는데, 매장의 직원부터 매장의 모든 고객까지 너무나도 지적이고 섹시했던 그런 느낌이죠. 정말 모든 아이템이 너무나도 웨어러블하고
그 특유의 지루하지 않은 우아함이 있었는데, 자, 카린 로이필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죠. 마틴 마르지엘라의 컬렉션을 보면 그 이전에 봤던 모든 브랜드, 모든 디자이너의 컬렉션이 지루해 보인다. 트렌드에 뒤처져 보인다. Donc on avait envie de tout, on avait envie qu'on vous prête des vêtements, on se sentait belle dès qu'on mettait, et surtout, pas seulement belle, on se sentait différente et moderne. L'impression que tout ce qu'on mettait de Martin était en train de démoder tout le reste. Et aujourd'hui encore, Margiela est présent, lui doit rire. Moi je reconnais dans beaucoup de défilés. Énormément. 저는 그 말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긴 좀 힘든데 그 느낌이 무엇인지는 너무나도 잘 알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극도로 새롭지만 극도로 우아하고 극도로 섹시한, 극도로 웨어러블한, 정말 그 어디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움, 정말 something new죠. 저는 바로 그런 점들이 에르메스가 마틴 마르지엘라를 에르메스의 수장으로 선택했던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I did during my whole career a lot of consultations, which mean doing collections for different houses. At a certain moment, there came a request from a very important French house, which is Hermès. And when I heard it, I thought immediately, yeah, it seemed so natural, even if it was the biggest contrast you can imagine, Maison Martin Margiela, and then Hermès on the other side. Still, the image he had was of insolence towards fashion, of something new, of something shocking that was never scared, of daring. And Hermès obviously had not that image. And the wedding between these two was made people very curious of where could that go. On a reputation point of view, that Hermès had asked to Martin was a very, very good thing for Hermès. Because it was unexpected. Martin met my father. I think my father was irresistible. That's normal. It was my father, but they liked each other very fast, and they found their way of communicating that really belonged to both of them. But Martin, he really went to the essence of Hermès, and from this brought out a woman that had this very elegant way of dressing in a very classical way, and he managed to create something that seemed so obvious as if it had always been there. Tu es accomplie, tu es accueillante, tu es active, tu es actuelle, tu es admirable, tu es adorable, tu es à droite, tu es adulte, tu es affable, tu es affectueuse, tu es affranchie, tu es affriolante, tu es agile. For me, luxury is the perfect balance between quality and comfort. And if I can go further, I would say add timelessness. Tu es altruiste, tu es ambitieuse, tu es amicale. I thought that these very pure and simple looks and garments didn't need color. I preferred material, shape, and finishing. So the word colors ripped away from the vocabulary, and we talked only about tones. Tu es astucieuse, tu es attachante, tu es attendrissante,
Tu es attentive. Tu es attentionnée. He was really the first one to create that kind of woman, but it seemed like, you know, sometimes you meet someone and you think, oh, we've known each other forever. Well, it was the same thing. When Martin came in Hermès, it's like, oh, we've known each other forever. 자, 제가 맨 처음에 방문했던 그 파리의 마틴 마르지엘라 매장. 저는 그때 그 매장을 둘러보고 나오면서 했던 생각이 지금도 생생한데,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닥터들, 의사들이 입었을 때 굉장히 잘 어울리고, 굉장히 지적으로 보이고, 굉장히 섹시해 보일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지금도 너무 생생하죠. 자, 그 이후부터 마틴 마르지엘라는 저의 원탑 디자이너, 정말 너무나도 사랑하는, 미친듯이 애정하는 브랜드가 됐는데, 전 세계 모든 매장을 지도를 들고 찾아다닌 적이 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마틴 마르지엘라의 모든 매장은 숨어 있죠. 하이엔드 브랜드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매장엔 절대 없죠. 정말 뜬금없는 자리, 예를 들어 무슨 마켓 옆이라든지 그런 식당 옆에 갑자기 뜬금없이 튀어나오는 게 마틴 마르지엘라의 매장이었었죠. 자, 그게 바로 마틴 마르지엘라의 철학이죠. 모든 것을 숨기는 전략. 본인 자신도 절대 노출하지 않았고 모든 인터뷰 또한 거절했죠. 모델도 모두 무명의 모델을 선택했고 그 무명의 모델들 자체에도 얼굴에 마스크를 씌우죠. 얼굴을 노출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옷만 보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라벨도 숨기죠. 그냥 광목 천조가리 같은 것에 숫자를 써놓고 몇 번 라벨인지 동그라미만 쳐놓고 그리고 허술하게 박혀있는 4개의 스티치, 그게 전부죠. 그마저도 달 수 있는 아이템, 예를 들면 티셔츠나 니트 같은 거는 여기 뒤에 보면 실밥이 4개가 딱딱딱딱 달려있었고 나머지 아우터 아이템, 레더 굿즈, 뭐 액세서리 이런 아이템은 아예 밖으론 전혀 노출이 되지 않았죠. 그냥 안감에 아슬아슬하게 달려있었을 뿐이죠. 정말 조금만 입다 보면 그 라벨이, 실밥이 풀려나가기 일쑤였죠. And yeah, there we went. It took years before this blank label with 4 stitches was named Maison Martin Margiela. For many years, all of us that were wearing something from Martin, we had very often someone coming in your back and scratching your back and saying, "You have something." And then, "Oh no, it's normal. It's the stitch of the label. It's Martin Margiela." And nobody knew. And then it became something that you could recognize, the one that had the 4 stitches. That was cool. But at the beginning, it really was something, you know, that people was. 자, 매장의 인테리어도 너무나도 험불했죠. 정말 값비싼 소품이나 뭐 이런 거 하나 없이 모든 매장을 흰색으로 칠해놓고 모든 집기를 흰색으로 칠해놓고 흰색의 광목천으로 가려놓고 쌓아놓고 그 매장 안에서 보여지는 건 오로지 마틴 마르지엘라의 아이템과 그것을 입는 사람들, 지금의 그런 모든 형태의 험불하고 마치 공사가 덜 된 듯한 그런 매장, 모든 그런 매장의 시작은 사실 마틴 마르지엘라죠. 메종 마틴 마르지엘라가 없었다면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그런 매장의 컨셉들인 거죠. 자, 여러분, 라프 시몬스는 건축인가 인테리어를 전공했죠. 마틴 마르지엘라의 첫 번째 컬렉션을 보고 패션 디자이너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고 한 인터뷰가 있었죠. 루이비통 재직 당시의 마크 제이콥스는 본인은 유일하게 입는 본인이 만든 옷 외의 디자이너 브랜드는 꼼데가르송과 마틴 마르지엘라 뿐이라고 인터뷰를 한 적도 있었죠. 자, 우리가 마틴 마르지엘라를 디자이너의 디자이너라고 불리는 그런 점들이 바로 그런 이유들인 거죠. 마틴 마르지엘라를 두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건 해체주의죠. 레이 까꾸보에서 마틴 마르지엘라로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어떤 특유한 아방가르드한 실루엣과 해체주의 패턴, 그것의 모든 초석과 시작은
레이 까와쿠보와 마틴 마르지엘라죠. 자, 여러분, 그런 마틴 마르지엘라를 망가뜨린 건 존 갈리아노죠. 아니, 사실 더 엄밀히 얘기해선 존 갈리아노라고 할 수는 없고 디젤이죠. 2008년 마틴 마르지엘라는 브랜드를 좀 더 키우기 위해서 디젤의 브랜드를 매각하죠. 디젤의 오너는 마틴 마르지엘라의 철학을 기다려주지 않고 커머셜한 아이템만을 만들기를 끝없이 강요하죠. 그로 인해 결국 마틴 마르지엘라는 퇴사를 결심하죠. 그 이후로 영입한 디자이너가 바로 존 갈리아노죠. 앞서 설명한 마틴 마르지엘라의 철학과는 정반대의 노선을 걷기 시작하죠. 모든 마케팅을 아주 상스럽고 천박한 방식으로 풀어내기 시작하죠. 마틴 마르지엘라가 이루어놓은 아카이브와 시그니처 아이템을 대대적인 방식으로 본격적으로 완전히 대놓고 노출하기 시작하죠. 그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던 헝겊 조가리로 만들었던 마틴 마르지엘라의 라벨. 자, 존 갈리아노가 맡게 된 이후부터는 가죽, 고무 이런 재질로 인해서 박음질도 기계로 처리하죠. 잡아뜯어도 뜯기지가 않죠. 자, 뿐만 아니죠. 모든 숨어있던 라벨을 밖으로 미친듯이 다 노출을 시키죠. 심지어 그 라벨을 티셔츠에 프린트로 찍기도 하죠. 자, 마틴 마르지엘라가 만들어놨던 타비 슈즈. 그 아이코닉했던 아이템을 미친듯이 확장하죠. 플랫으로도 만들고 리복과 콜라보를 통해서 운동화로도 만들어내죠. 뿐만 아니죠. 살로몬과의 콜라보레이션. 카페를 만들어서 케이크에 마르지엘라 라벨까지 찍어서 판매하는 그런 회계망측한 별 지랄 연병을. 자, 런웨이의 방향도 마틴 마르지엘라의 컬렉션과는 완전히 결이 정반대죠. 이거는 그냥 이전에 존 갈리아노의 컬렉션, 존 갈리아노의 디올 컬렉션, 그것과 결이 다를 게 1도 없죠. 그냥 갈리아노의 끼를 발산하는 그런 쇼에 불과했죠. 자, 여러분, 결과는 어땠을까요? 시작은 좋았죠. 그 숨어있던 마틴 마르지엘라를 모든 것을 오픈하기 시작하면서 MZ세대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죠. 그러면서 동시에 매출은 상승했죠. 기존의 마틴 마르지엘라를 잘 몰랐던 MZ세대들은 그 새롭고 신비한, 뭔가 너무너무 새로운, 그 간지나고 유니크한 브랜드에 열광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 영광도 잠시죠. 존 갈리아노도 결국엔 잘렸고 디젤을 다시 부활시킨 글렌 마틴스를 존 갈리아노의 후임으로 영입했죠. 정말 점입 가경이죠. 갈수록 천해지는 마틴 마르지엘라. 아니, 마틴 마르지엘라도 아니죠. 마틴을 뺐죠. 지금은 그냥 메종 마르지엘라죠. 에르메스의 수장으로까지 역임을 했던 그 대단했던 마틴 마르지엘라. 그 대단했던 마틴 마르지엘라를 지금은 똥칠막대기로 만들어놨죠. 정말 안 본 눈을 사고 싶을 정도죠. 브랜드의 아이덴티티와 오리지널리티를 무시하고 고객의 니즈만 쫓는 브랜드는 결국엔 망하게 돼 있죠. 그 대표적인 본보기가 메종 마르지엘라죠. 돈 미세인 디젤의 오너와의 경영 방식, 그의 바램과는 달리 브랜드는 지금 점점 곤두박질 치고 있죠. 리스트 인덱스에도 단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을 정도죠. 자, 이 예가 적절한 표현인지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까지 모아왔던 모든 마틴 마르지엘라의 아이템들, 제가 몸이 불어나면서 사실 사이즈가 작아져서 못 입게 된 옷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자,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마틴 마르지엘라가 은퇴 후에 초반에 갈리아노의 메종 마르지엘라, 그때 제가 올렸던 그 중고마켓의 모든 마틴 마르지엘라 아이템들은 정말 제가 정말 일일이 그 질문에 대꾸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거를 사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섰었죠. 심지어 메종 마틴 마르지엘라의 굿즈 아이템들, 인테리어 소품들은 서로 윗돈을 주고 사겠다고 프리미엄까지 붙는 그런 판국이었었죠. 정말 신기했던 경험이었었죠. 자,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마틴 마르지엘라의 남은 아이템들은 거들떠도 안 보죠. 고객들도 이제는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더 이상 새로울 것도 없고 신비로울 것도 없는
정말 그 마틴 마르지엘라의 마케팅에 점점 피로함을 느끼는 거죠. 그 지긋지긋한 이미지 소비, 노출, 이런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신비로울 게 없는 것들인 거죠. 자, 여러분, 마틴 마르지엘라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면 저의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그것보다 더 깊이 알고 싶다면 마틴 마르지엘라의 다큐멘터리를 보시는 것을 반드시 추천드려요. 이 다큐멘터리는 다른 패션 디자이너 다큐멘터리와는 좀 다르죠. 굉장히 잘 만든 다큐멘터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도 몰랐던 마틴 마르지엘라의 이면, 그에 숨겨왔던 그런 이야기들, 패션 인더스트리에서의 마틴 마르지엘라의 위치, 평단의 반응, 이런 모든 인터뷰들이 모두 실려있죠. 자, 여러분, 발렌시아가와 베트멍의 뎀나 바잘리아, 마틴 마르지엘라의 이력이 있죠. 저는 마틴 마르지엘라의 아카이브, 아이덴티티, 오리지널리티, 그 모든 유산을 가장 제대로 살린 디자이너는 뎀나 바잘리아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더불어 뎀나 바잘리아는 상업적으로도 엄청난 성공을 이루었죠. 하지만 마틴 마르지엘라가 없었다면 뎀나 바잘리아도 없었죠. 뎀나 바잘리아의 베트멍, 발렌시아가, 마틴 마르지엘라의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묻어있죠. 저는 마틴 마르지엘라의 유산을 가장 완벽하게 이어받은 디자이너는 존 갈리아노도 글렌 마텐스도 아닌 뎀나 바잘리아라고 단언할 수 있죠. 자, 21세기 가장 위대한 디자이너, 그 마지막 세 번째 주자는 헬무트 랭이죠. 헬물랭, 헬멀랑, 그냥 헬무트 랭이라고 해두죠. 86년부터 2005년까지 활동했죠. 마틴 마르지엘라와 비슷한 부분이 많은 디자이너죠. 남 좋은 일만 시켜놓고 떠난 디자이너들. 거대 기업의 인수를 통해서 오너와의 마찰로 인해서 짧은 기간 활동하면서 후대에 엄청난 아카이브와 유산만을 남기고 떠난 그런 디자이너들이죠. 자, 여러분, 핀터레스트에 헬무트 랭을 치면 마틴 마르지엘라가 동시에 따라 올라오죠. 반대로 마틴 마르지엘라를 치면 또 헬무트 랭이 동시에 따라 올라오죠. 자, 헬무트 랭과 마틴 마르지엘라의 가장 다른 점은, 헬무트 랭은 극도로 시크하고 극도로 모던하고 극도로 미니멀하죠. 자, 여러분, 제 기억이 맞다면 PB 파일로의 셀린 첫 번째 컬렉션은 헬무트 랭을 오마주하고 리스펙하는 의미에서 헬무트 랭이 마지막 컬렉션을 했던 그 쇼장에서 첫 번째 컬렉션을 런칭했죠. 뿐만 아니죠. PB 파일로의 헬무트 랭의 리스펙은 지금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죠. 파일로는 또한 짧은 소매, 살짝 퍼지는 밑단, 은은하게 비치는 소재, 그리고 쇄골 주변에 전략적으로 배치된 밀리터리 패치가 특징인 이번 시즌 최고의 티셔츠 중 하나를 디자인했습니다. 이는 헬무트 랭이 예전에 디자인했던 것처럼 극도로 단순하면서도 강렬한 시크함을 자아내는 스타일입니다. 컬렉션 스타일의 미학적 공통점, 과거 헬무트 랭에 대한 오마주. 패션 평론가들은 PB 파일로가 2023년 말 런칭한 본인의 독립 브랜드 PB 파일로 컬렉션 A에서 E 에디션을 두고 과거 헬무트 랭이 전성기 시절 보여주었던 날 것 그대로의 단순하면서도 강력하고 시크한 감성이 연상된다고 평가합니다. 주요 오마주 및 미학적 연결고리. 2013 가을 겨울 컬렉션의 런드리백 체크. PB 파일로는 셀리느 2013 AW 컬렉션에서 헬무트 랭의 시그니처였던 타탄 체크 및 시장 가방 패턴을 재해석한 코트와 백을 선보이며 직접적인 오마주를 바쳤습니다. PB 파일로가 쌓아올린 아카이브, 마티우 블라지, 루이스 트로터의 보테가 베네타, 마이클 리의 셀린, 베로니카 레오니의 지금의 켈빈 클라인 컬렉션, 케이트, 조셉, 토템, 올슨 트윈스의 더 로우까지 PB 파일로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아웃핏들이죠. 자, 그런 PB 파일로 위에는 헬무트 랭이라는 인물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죠. 자, 헬무트 랭은 마틴 마르지엘라와 마찬가지로 브랜드를 키우기 위해서 프라다 그룹의 브랜드를 매각하죠. 자, 오너와의 마찰로 인해서 굉장히 짧은 기간 재직하고 브랜드를 떠났죠. 90년대 미니멀리즘의 아이콘 헬무트 랭. 물론 90년대 미니멀리즘 컨셉의 훌륭한 디자이너들은 굉장히 많죠. 켈빈 클라인, 질 샌더, 프라다, 많은 디자이너들이 있죠. 하지만 헬무트 랭의 아카이브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이유는 그들과는 다른 오리지널리티와 아이덴티티, 크리에이티비티가 있죠. 고급스러움으로 일관하는 하이엔드 컬렉션에서 보여지는 그런 아웃핏과는 다른 하네스, 스트랩, 패더, 이런 SM적 요소들. 데님, 파카, 밀리터리 요소들의 굉장히 로우하고 이지한 캐주얼한 아이템들, 극강의 모던하고 슬릭한 실루엣. 자, 여러분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헬무트 랭 컬렉션을 검색해 보시면 아마 느끼실 수 있을걸요. 지금 내놔도 그 어떤 브랜드에도 뒤지지 않는 새로움, 세련됨, 이런 정말 모던하고 굉장히 시크한 그런 무드가 있죠. 정말 신기한 일인데 봐도 질리지가 않죠. 오늘 봐도 새롭고 내일 봐도 새롭죠. 자, 헬무트 랭이 떠난 뒤 프라다 그룹은 헬무트 랭을 일본의 띠어리 그룹에 매각하죠. 초반의 띠어리 그룹은 디자이너 없이 팀으로만 진행하면서 과거의 헬무트 랭의 아카이브, 웨어러블한 아이템들만 계속 재생산을 하면서 브랜드를 유지해 나갔었죠. 자, 그 대표적인 아이템이 90년대 헬무트 랭이 히트시켰던 바로 이 티셔츠죠. 자, 그러다가 한계를 느낀 띠어리 그룹은 디자이너 피터도를 영입해 헬무트 랭의 부활을 시도하죠. 보기 좋게 망했죠. Our clothes on the floor like stepped on flowers. Mặc mặc mà so what? Mặc sống mà còn sống. They lied to you. No one here was ever ugly. 단 2시즌 만에 컬렉션을 철수하는 대참사를 겪게 되죠. 피터도의 헬무트 랭, 정말 그 짜침과 아마추어적인 그런 아이템들, 마치 대학교 졸업작품 띠이 헬무트 랭을 오마주하세요, 이런 식의 그런 아이템들, 정말 안 본 눈을 사고 싶을 정도죠. 저는 그 피터도의 헬무트 랭을 제 기억에서도 헬무트 랭의 아카이브에서도 지워버리고 싶은데, 정말 헬무트 랭을 기억하고 헬무트 랭을 찾아보는 MZ세대들한텐 악영향만 줄 뿐이죠. 너무 추하죠. 마틴 마르지엘라도 마찬가지죠. 20세기 후반, 21세기 가장 위대한 디자이너 그 2명한테 먹칠, 개칠만 남기고 떠난 그런 꼴이 된 거죠. 자, 여러분, 오늘은 21세기 가장 위대한 탑3 디자이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았는데, 사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고 싶은 지는 좀 됐었죠. 근데 좀 엄두가 안 났었는데, 그 이유는 너무나도 방대한 자료, 딥하게 들어가자면 정말 끝이 없죠. 논문을 써도 모자르고 책을 써도 모자랄 지경이죠.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 참고 자료, 사진들이 좀 부족할 수는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고, 핑계를 대자면 그 이유는 사진을 첨부하자면 정말 한도 끝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한두 장의 사진으로는 설명이 부족하고 오히려 역효과만 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모든 게 제 주관적인 생각이기 이전에 팩트를 기반으로 한 사실들이고, 위키피디아에는 나오지 않는 제가 직접 느끼고 경험한 그런 이야기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첨언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나 더 궁금한 내용들이 있다면 댓글로 문의 남겨주시고,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